안녕하세요. 자, 의무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의무론은 공리주의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공리주의는 행위가 낳은 결과를 통해서 그 행위가 선한지 옳은지 판단했다면, 의무론자들은 행위의 결과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사실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나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산출되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은 특정 이성,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사귀고 싶어서 잘해주고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사귀고 싶어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연애가 성사가 됐나요? 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무론자들은 결과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도나 나의 동기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위의 결과로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행위의 의도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의무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의무론자들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즉, 의무론자들은 일정한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쉽게 말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따르려는 의도로 행동을 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의무라는 것은 사실 국방의 의무,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무일 텐데 아무리 싫지만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의무론자들은 우리가 누구나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따라야 되는 그 도덕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따라서 자연법 사상과 칸트의 이론이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법 사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무론자들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연법 사상가들은 그 도덕 법칙의 이름이 바로 자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연법 학자들은 자연법에 따르려는 의도나 동기로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너는 선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이고 영원한 법이다. 보편 타당한 법.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연법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자연에 있는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물이나 돌, 공기 같은 무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동물, 식물까지 모든 자연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들이 따르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법 학자들은 자연을 가만히 관찰하면은 일정한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걸로부터는 도망가려고 하죠. 그걸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법의 원칙이겠구나. 그리고 그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물고기든 다 특정 기간이 되면은 짝짓기를 통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법칙에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라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을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법의 핵심 명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것이 라고 자연법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자연을 관찰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법들인데 그 자연법의 항목으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기 자신을 보존하라, 종족을 보존하라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을 관찰하기만 하면 자연법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인간은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성으로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라는 학자들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신의 힘을 빌려야만 자연법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학자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퀴나스의 법의 위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좋은데, 아퀴나스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 멀리 신이 있겠죠. 신이 일정한 법칙을 자연에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신의 법을 자연에. 역시 우리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자연법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아퀴나스의 법의 위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자연법 학자들은 자연법에 따르려는 의도나 동기를 행동하면 선한 행동이고요. 그 자연법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연을 이성을 통해서 관찰하거나 이성을 통한 관찰과 더불어 신앙이 있다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낸 자연법의 내용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고 혹은 자기 보존이나 종족 보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윤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학자라고 볼 수 있는 칸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칸트 한번 해봅시다.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이고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칸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인지 한번 봅시다. 자, 칸트도 의무론자들이고 다시 한 번 더 의무론의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도덕 법칙에 따르려고 행동을 하면은 선한 행동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칸트는 어떤 면에서 의무론일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이 선의지라는 단어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선의지라는 것은 칸트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선의지의 뜻은 말 그대로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 그리고 칸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즉 칸트에게서 선한 행동은 선의지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의지는 뭐라고 했죠? 선한 행동을 하는 의지라고 했다. 그쵸? 계속 지금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선한 행동이 무엇이냐?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행동이라면은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은 선의지는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고 선한 행동은 도덕 법칙에 따르는 거니까 선의지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의무론에서 했다시피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이고요. 그 무조건적인 명령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정언 명령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언 명령이라는 게 다시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명령이에요. 반대되는 말로는 가언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설명할 텐데 무조건 무엇을 해라 라는 게 정언 명령이라면은 가언 명령에는 네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러면은 가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러면은 정언 명령이 되겠지만 대학에 가려면 공부해라 라는 것은 대학에 가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가언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칸트가 생각하는 의무론이 생각하는 도덕법칙은 정언 명령일까요? 가언 명령일까요? 정언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봅시다. 칸트는 선한 행동을 하는 의지인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면은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선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덕법칙을 따르는 게 선함이죠. 그래서 선의지라는 것은 결국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의지가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도대체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질문이 옮겨가야 됩니다. 자연법 학자들 같은 경우는
도덕법칙,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이 따르는 법칙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칸트의 도덕법칙은 자연법과는 다릅니다. 자연을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즉 칸트의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든 법칙, 자율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결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겠죠. 아 선생님, 내가 만든 게 도덕법칙이고 라면은 내가 아무거나 만들면 됩니까? 즉 나는 누구나 만나면 때리겠다, 누구나 만나면 속이겠다 라는 것을 도덕법칙으로 만들고, 내 도덕법칙은 누구나 때리고 속이는 거니까 저는 이제부터 누구나 때리고 속인다면은 칸트의 입장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칸트는 여러분이 만든 모든 법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칙이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바로 프린트에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떤 조건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전부 다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법칙은 위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편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처음부터 보편화의 법칙이라고 쓰지 프린트에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불만이 생길 텐데, 이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 지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좀 익혀두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보편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누구나 속이겠다라는 것을 도덕법칙으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상정해 봐야 됩니다. 즉 너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법칙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널 속여도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날 속이거나 때리는 건 싫습니다. 그러면은 보편화가 불가능한 것이고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인간 존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나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표를 아무리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간 존중의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은 타인이나 자신,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인간이 되는 거죠. 즉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자, 이런 도덕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을 속이겠다라는 것을 도덕법칙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보편화의 법칙을 딱 해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 널 속여도 되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예라고 했어요. 그럼 보편화의 법칙을 통과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법칙은 절대 도덕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적 주의 법칙을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나는 너무너무 삶이 힘들면은 자살을 하겠다. 이것 역시 칸트 입장에서 도덕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저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걸 받아들일래요. 보편화 법칙을 통과했잖아요. 근데 역시 힘들어서 자살하겠다라는 것은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나라는 인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존중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을 따지면은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낙태를 하는 것, 다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법칙이 될 수 없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칸트의 대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칸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것, 오직 선한 것은 무엇뿐이라고 했습니까? 선의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의지에 따르는 행동이면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의지에 따르는 행동이 칸트 입장에서는 결국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칸트의 입장에서 선하게 살려면 나는 도덕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도덕 법칙은 어떻게 알 수 있고 누가 정하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하는 법칙은 전부 다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정한 법칙 중에서 보편화의 원칙과 인간 존중의 원칙을 통과한 것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칸트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는 생활과 윤리 뭐 1등급이나 2등급은 딱히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대충 한 3등급 선에서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칸트 다른 거 싹 다 있더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칸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시험에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돼. 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입니다. 의무. 이 의무라는 것은 결국 뭐였죠? 도덕 법칙이었죠. 도덕 법칙이 왜 의무죠, 여러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칸트에 있어서 도덕 법칙이라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 도덕 법칙에 합치하는 행위, 나아가서 선의지에 합치하는 행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선의지를 실천이성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고요. 뭐 엄밀히 따지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선의지와 실천이성에 대해서 또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또 너무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칸트의 도덕은 실천이성에서 나온다 이런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담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칸트의 이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칸트의 이론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칸트라는 사람의 이론은 크게 진선미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선미는 진리를 찾는 것이고 진은 선은 도덕의 영역이에요. 선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미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자,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도덕을 찾아낼 때는 실천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즉 실천이성은 내 법칙이 도덕 법칙인가? 내 법칙이 뭐 인간 존중 보편화 정식에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이성이 실천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리를 찾는 것은 칸트는 이론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천이성과 이론이성. 이론이성이 아닌가? 이론이성이 아닌데 순수이성이라고 하죠. 순수이성. 순수이성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론이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칸트의 책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냐면은 간혹 가다가 사설 문제 중에 칸트의 도덕 법칙은 이론이성을 통해 순수이성을 통해 발휘된다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도덕 선의지는 실천이성이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선의지,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칸트의 입장에서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가 불쌍해서 도와줬다. 이런 거는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일도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동정심 같은 경우는요, 칸트 입장에서는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감정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운 이모티비즘 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칸트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도덕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이라든지 결과를 고려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동이에요. 결과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 경향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경향심이라는 것은
교재에서 경향성이라는 말로도 잘 나오는데, 자, 경향성이라는 것은 기울 경자에 향할 향자를 써가지고 기울어져서 향하는 성질, 즉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고 향하는 성질, 본성을 뜻합니다. 즉 본성을 따르는 행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이런 거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칸트는 이렇게, 즉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는 오직 실천 이성,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뿐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했던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 그리고 공리주의가 선하다고 했던 결과를 고려한 행위, 이런 것들은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다.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한 일이라고도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마무리하면서 각 사상들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은 칸트와 자연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둘 다 뭐였죠? 둘 다 의무론이었습니다. 자, 둘 다 의무론자다 보니까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특정한 법칙. 칸트는 도덕법칙이라고 불렀고 자연법학자들은 자연법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특정한 법칙에 따르는 행동이 선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죠. 자, 근데 칸트와 자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도덕법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칸트의 법칙은 도덕법칙이고 실천 이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적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법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법칙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자연법의 도덕법칙인 자연법은 자연을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법과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 본성을 다루는 측면에서 둘이 차이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칸트와 공리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워낙 차이가 명확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칸트는 동기를 중시하고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면은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고, 칸트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그리고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칸트의 윤리설은 정언명령의 형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편 타당한 법칙,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이에요. 하지만 공리주의는 정언명령에 반대되는 가언명령의 형태를 띱니다. 왜 공리주의는 가언명령일까요? 왜 절대적인 명령이 아닐까요? 공리주의는 반드시 조건이 있거든요. 무슨 조건이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온다면 땡땡하게 행동해라. 최대의 유용성이 산출된다면 땡땡하게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최대의 행복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형태는 가언명령입니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있지만 공리주의는 본성을 인정합니다. 공리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이거니까요.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정 행동을 가지고 저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칸트 같은 경우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선험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관, 우리가 타고난 것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타고난 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경험을 통해서 그 행동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왜? 경험을 해봐야죠. 저게 쾌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측면에서 얘네들은 반대의 측면을 가져요. 하지만 선생님이 칸트든 공리주의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공통점을 묻는다고 했죠.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에 대한 원칙이나 규칙을 제안합니다. 이 공통점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은 선과 악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칸트는 공리주의든 어떤 행동이 선인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선인지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선과학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의 특징이었죠?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었죠. 칸트든 공리주의든 이론 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결국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 얘네 둘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줄이면 선과학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번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규칙 공리주의가 등장을 했네요. 이 규칙 공리주의라는 것은 행위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공리주의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배운 의무론인데 규칙 공리주의와 의무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의무론도 도덕 법칙, 자연법과 같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야만 선이라고 했고 규칙 공리주의 역시 규칙에 따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규칙에 따르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특이하죠. 공리주의인데 규칙에 따르라고 하다니. 그래서 이 규칙 공리주의는 사실 공리주의가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규칙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규칙을 따르는 이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무론자들은 규칙이 그냥 옳은 거니까 무조건 옳은 거니까 따르는 거라면은 규칙 공리주의자들이 규칙을 따르는 건 뭐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이익을 가져오니까 쾌락을 가져오니까 행복을 가져오니까 유용성을 가져오니까 규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내가 따르는 규칙이 이익이나 유용성이나 행복이나 쾌락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규칙으로 교체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론자들은 내가 정한 규칙은 무조건 옳은 거기 때문에 자연법은 무조건 옳은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규칙을 변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늘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사회와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이론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두 이론들은 여러분 이론 자체적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공리주의 설명할 때 했듯이 특정 상황을 던져두고 이 상황에서 공리주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혹은 칸트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정 상황 혹은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아, 공리주의자라면 이렇게 판단하겠구나, 의무론자라면 이렇게 판단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월 13일, 17일 2주차에 사회와 윤리가 모두 끝이 났는데 만약에 온라인 계약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니다, 온라인 계약이 이어지지 않든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꼭 수능 특강 생활과 윤리를 준비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끝나고 나오는 그 마지막 정리 영상도 꼭 봐주세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로 안녕.